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월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최강수진 조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 변호사님은 아침에도 나오고 네. 오후에도 나오시고. 억울하시겠어요. 왜요?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출근하거나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데도 네. 이렇게 빨간 날 방송하거나 이래가지고 해야 되면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이나 해야 되는데 출연료 2배로 주겠죠? 아닐걸. 두 배로 주지. 뭐야?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다고 조 변호사님 출연료 노리고 출연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물론이죠. 그냥 짜증나는 거지. 좀 이따 있지만은 아침 출연 내용은 너무 기분 좋은, 저는 너무 감사한, 네네. 출연시켜줘서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페이스북 봤습니다. 네. 참 반갑더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막 그 조수진 네. 변호사님을 직접 언급하고. 저 진짜 찐찐팬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홍사훈 찐찐팬?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 기민하시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우리 대통령님이 다른 건 몰라도 와. 뭔가 이렇게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그렇지. 공격, 혐오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고 용서도 없고 타협도 없더라고. 네. 그럼 뭐 우리 최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저하고는 조금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 그 대통령은 어찌 보면 당사자였잖아요. 그렇지. 저는 뭐 약간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뭐 소외된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경험하고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물론이지. 예. 자, 그것도 이따 좀 얘기를 하시고 먼저 좀 태풍에 눈이 되는 것 좀 있습니다. 예. 이거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겁니다. 저도 뭐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낼 거니까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요. 자, 이 평택을 재보궐선거 이게 김용남 후보 차명으로 대부업체 운영했다는 의혹이 지금 완전히 그냥 태풍의 눈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네. 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참. 이게 본인 녹취가 나와버리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뭐 1년에 수익이 3, 4억 정도 배당이 나온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다른 곳에 지금 주장하는 거에는 배당을 받은 금융기록까지 있다. 이런 이제 뭐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어쨌든 김용남 후보 본인은 네. 하나 배당을 전혀 받은 게 없다라고 네, 오늘 맞습니다. 입장문은 내긴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입장문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대부업체잖아요, 이게 사실. 예, 그래서 대부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면 대부업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탈세도 만약에 사실이면 탈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소득세라는 게 다 합산해갖고 세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요걸 쏙 뺐으면 세율 낮은 거가 됐으면 엄청난 탈세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데 공직선거법상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계좌만 까면 바로 나오는 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만약에 이 업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금액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게 어떤 돈인지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현금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의혹하고 서로가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배당 기록이 금융 기록에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진짠지가 좀 본인 소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보기 안 좋은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안 좋은 이미지. 그것도 있죠. 예. 연가가 과학이. 24% 법정 최고 그러니까요. 이자였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서민 등골 빼먹는 업에 관여한 사람이 그걸 본인 몫으로 인정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는 거냐. 일단 굉장히 자극적인 데다가 플러스 이제 이면을 보니까 이제 그 농업법인이 나오고 뭐 가족법인이 나오고 농지법에 의해서 뭐 땅 산 게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이혜훈 씨를 바라봤을 때 봤던 충격.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데서 오는 실망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진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 변호사님도 당해보시고 뭐 저도 당해봤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원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단호하게 조치하는 모습으로서 뭔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걸로 그 다음에 진실은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규명해라. 억울하면 진실은 밝혀줄 거다. 살아서 돌아오는 방식으로 그렇죠. 해결해요. 살아서 돌아와라. 그렇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늘. 예. 그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회자됐어요. 신현복 선생님 남기신 유명한 글 중에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함께 비를 맞는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고 그 사람 쓰고 있던 우산까지 뺏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민주당의 어떤 일종의 전통이나 방침처럼 돼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 지사 선거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관영 후보는 네, 영상이 나오니까 단호하게 바로 네. 그날 밤에 제명 조치를 했는데 아, 그러네요. 이원택 후보는 왜 놔둔 거냐? 이게 지금 전북 지역에서 지금 곤란해진 이원택 후보 곤란해진 대표적인 저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당 대표가 이원택 후보하고 친하니까 그 도와주려고 밀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까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의 해명이 아니 영상이 다 나와가지고 돈 봉투를 돌리고 있는데 그거를 선거를 앞두고 놔두란 말이냐. 그럼 설득력 있는 말이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게 녹취가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김영남 후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왜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북 지역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다른 다른 지역 지역에도, 다른 선거에도 지역에도. 영향이 그렇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뒤에 이게 TV조선 뭐 조선일보 엄청 신났던데 거기 이제 채널A도 편성해서 날뛰고 있고 이렇던데 이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는 확실하게 이거는 이문이 남는 거라는 계산이 지금 돼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예. TV조선이 이 김영남 후보 아직은 의혹이지만 예, 예. 이걸 갖다가 보도 녹취를 깐 거는 당연히 유이동 후보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예. 둘이서 김영남하고 조국이 표를 갉아먹어야 나눠 가져야만이 예. 유이동한테 유리한 건데 김영남을 죽이면은 유이동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건데 이걸 왜 보도를 물론 TV조선이 언론의 기능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도했을 수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 이게 다른 지역을 지금 격전지를 갖다가 지금 그렇죠. 저는 그걸 노린 게 더 악영향을 크다고 미칠 봐요. 거 아니냐, 예. 이게. 이게 부울경이나 예. 경합 지역들 지금 충남도 경합 지역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수도권 서울도 지금 서울도 저기 한다 마찬가지죠. 그러고. 요 며칠 심상치 그런 않아요. 데다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 거고 거기다가 전북까지 흔들어 버리면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사퇴 압박을 받았던 것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진 사퇴를 했던 것도 당시 뭐 후보 취소하네 이렇게 막 최고위원회 회의도 열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에는 사퇴하겠습니다 했던 것도 당시 격전지에 제가 계속 버티면 저 하나는 되겠지만 3-4군데 이상 떨어진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모양새가 참 안 좋은 게 평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지지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캠프의 모습이나 또 거기를 응원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단순히 조국혁신당과의 승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지금. 다음 민주당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가서 어찌 보면 상징적인 후보로 지금 김영남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TV조선이 그러면 김영남이 국힘 후보였을 때 이런 보도를 했겠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 국민의힘 네, 후보였다면 후보였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패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수구 족벌 세력들이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은 그 기반이 이제 진짜 소실된다라는 걱정이 있을 텐데 네. 소위 배신자를 응징하는 차원으로도 이게 써먹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일관성 없는 어떤 대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지금 그걸 조선일보가 잘하는 게 이렇게 해서 고약하게. 충분히 해명이 나오게 한 다음에 갖고 있던 것 중에서 나머지 반쪽 3분의 1쪽 또 풀잖아요. 계속해서 흔들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약간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인상도 받았는데 우리 쪽 민주진보 쪽으로 넘어온 후보는 우리가 응징한다. 이해운, 그러니까 김용남. 계속, 네. 너네 가만 안 둬. 자기들은 그 정도 넘어가면 다 가만 안 둬. 알고 있었거든 이거. 다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몇 년씩 지났는데 녹취 그 갖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누군가 이제 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네. 이권을 가지고 주고받다가 저 사람이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권을 넘겨주지 않을 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항상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꽃놀이팬 게 자꾸 중도가 확장이 우리 쪽으로 되고 인사들이 넘어오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아예 그냥 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녹취가 2021년 녹취가 있고 또 김영남 후보 동생하고 녹취하고 또 2018년 녹취도 있고 네. 이걸 TV조선이 지금 이제 네. 들고 나온 게 거의 막 10년 가까이 된 녹음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참 이게 어쨌든 김영남 후보 해명으로 보면은 동생 소유 농업법인이 원래 동생이 농업법인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이거 설립을 했는데 네. 이 농업법인도 사실 이게 참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좀 따지기로 하고 이 농업법인이 2017년에 대부업체를 또 별도로 자회사로 설립을 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어려워져서 경영상 어렵고 또 법률적 문제가 있었고 2020년에 김영남 후보가 이걸 그냥 떠안아줬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형제간에 뭐 어려워지면. 예, 뭐 가정사가 뭐 일일이 말하기 세세하게 말하기로는 가정사도 있다 뭐 이 얘기도 했는데 김용남 후보 오늘 좀 전에 기자회견한 거 보면은
가족이 전신마비 상태로 투병하시다가 20여년간 투병하시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간병 문제 등으로 형제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본인이 이 동생의 이 문제되는 업체를 떠안아 줬다. 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더 자세한 건 밝히기 어렵다. 그거로만 보기에는 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사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사훈 쇼에도 고정 패널이었었고 또 여기 뉴스공장에서도 아침에 퍼니포에서도 이제 거의 반고정적으로 출연을 했었고 제가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분명히 이 부분을 해명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전지가 다 작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 깔끔한 해명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네. 김용남 후보가 어쨌든 간에 그 대법체에서 받은 그 배당이나 급여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좌를 한번 까보면 이제 확인이 될 텐데 네. TV조선에서 그런데 추가 녹취를 이제 김용남 후보의 동생 이 또 지인하고 통화한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거 녹취 한번 좀 들어보시죠.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뭐 대법하는 게 뭐 어쩌고 또 그런 소리는 내 이름 갖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차명으로 다 안 되니까 농업법인인가 뭔가 그걸 내 명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법업체한테 투자한 거로 해가지고 남의 명의로 지금 이용해 먹으니까 난 솔직히 그게 짜증나는 거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2018년도에 녹음된 거거든요. 너무 좀. 근데 예. 어느 지인이 2018년도 핸드폰을 보통 몇 번을 바꿀 주기인데 이 동생 정치인도 아니고 동생 녹취를 이렇게 갖고 있는단 말입니까? 저는 참. 형이 김용남이니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었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야. 저게 2018년도 녹음이잖아요. 네. 저거 들어보면은 김용남 후보는 아까 그 타임테이블에 보면 2020년에 그러니까 동생의 농업법인하고 거기 같이 자회사로 있던 그 대법체를 같이 인수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녹취는 이게 2018년도에 이미 네. 형이 다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농업법인 자체가 차명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농업법인도 참여이고 농업법인의 자회사도 대법도 이제 당연히 네. 인수한 거다. 2018년 동생 참여로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 회사를 해서 농업법인도 운영하고 대법도 해야 되는데 나는 정치할 사람이니까 네 이름 좀 쓰자.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짜증난다. 이 말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참 이게 동생이 하여튼 뭐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집안에 가정사가 아픈 가정사가 있다. 아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복잡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네, 복잡한 사정이. 동생이 그러니까 사실과 좀 다른 얘기를 지금 그 전화에서는 그렇죠.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지금 동생이 가족사 해명을 하긴 때문에 했어요. 본인이 미워서 네, 이제 그렇죠. 거짓 사실 얘기한 것 같다는 거고 또 본인 해명도 본인의 녹취에 대한 해명도 네. 내가 과장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반대되는 어떤 팩트를 내놓는다기보다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맥락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를 정확하게 언제 동생한테서 인수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게 그 전부터는 그럼 김용남하고 전혀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농업법인을 갖다 동생이 네. 하던 걸 동생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김용남 형인 김용남이 실제로 운영하던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녹취에서 농업법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10%는 무조건 농사 짓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농업법인이라는 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업법인 많이 설립합니다. 목적이 대부분 그거인 그렇죠. 거 많아요. 네. 농지 투기하기 위해서 그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거지.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기 위해서 하는 네. 그래서 방법이죠. 도시인들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뭐 거의 100% 농지 투기 때문에 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용남 후보가 이 농업법인, 동생의 농업법인을 90% 지분은 김용남 후보가 갖고 있는데 나머지 10% 이건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것도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앞으로 너무 앞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법인의 대표가 하필 또 김용남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 그 대부업체라고 돼 있고 그 법인의 대표가 예. 그분이 또 현재 지금 캠프에 참여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뭐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쪽에서는 그래 네가 견디나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신났어요 지금 보니까 TV조선은. 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털어내려면 동생이 이 회사를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경험 때문에 이렇게 설립해서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아니 지금 그게 변명이지 설명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집안 사정이 있어서 동생 걸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수를 했으면 왜 보좌관 이름으로 보좌관이 왜 대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가 인수를 곤란하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보좌관을 바지 사장으로 해놓은 거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법 위반이 또 세 가지가 차명이, 생기는 예. 거죠. 아 이게 참 하여튼 이게 좀 골치 아프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선거 9일 남았잖아요. 예. TV조선에서 조선일보에서 녹취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없겠느냐. 저는 막판에 정말 큰 핵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본인이 지금 김용남 후보 본인이 정확하게 정말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 해명도 좀 내놨습니다. 그 김용남 후보가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작년 9월에 자본금을 5억으로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18일에 대부업 면허가 이게 3년마다 아마 갱신을 갱신하고. 해야 되나 봐요. 네. 5월 18일이 만기라서 그때 대부업 면허를 갱신을 했어요. 3년을 2029년까지. 그리고 3일 뒤에 4일 뒤에 그 TV조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폐업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 중단을 신규 대출도 없고 운영 중단한 상태라고 하는데 왜 자본금을 증액하고 면허를 갱신하고 이게 좀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규 대출도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면 연장하지 말고 네. 그냥 자본 잠식 상태로 폐업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굳이 연장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저렇게 하냐니까 이제 청산 절차가 복잡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해명을 네, 했을 그럼 때 그때도 면허 갱신 전에 네. 똑같이 폐업 형식으로 할 수 있었던 얘기죠.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좀 궁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다른 것보다 뭐 청산 절차를 저도 이제 법인 뭐 파산 같은 거 해봐서 아는데 자본금을 보통은 빼지 넣지는 않거든요. 늘리진 않거든요. 돈 관계를 거기서 이제 떼가지고 뭐 채무를 정리하든 네. 그러면 자본금이 증액이 될 이유는 없는데 이 부분도 좀 해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그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거로만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그 대법원에서 신규 대출이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 중단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감원에서 적발을 했어요. 영업 여기 총 자산한도 위반이라고 해서 영업 정지를 시켰는데 김용남 후보 업체가 만사무사 대부라는 업체거든요. 이름이. 네. 그 이름은 뭐 다 그 공개돼 있으니까 만사무사 대부 저기에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영업 자본금의 10배까지만 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대부업체들은. 근데 10배 이상을 저 만사무사 대부업체는 12.6배를 갖다가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후로 그때 10배 이상을 그 대출을 해줬으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이 갚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내고 계속 그 원금을 갚지는 못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규 대출을 못한 거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었겠느냐. 폐업도 못 하는 거고 이거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채권으로. 그리고 자본금을 작년에 3억에서 5억으로 늘렸잖아요. 네. 5억으로 자본금을 늘리면은 다시 10배 50억까지 대출을 또 추가로 해줄 수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업을 오히려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증거가 아니겠느냐, 있는 지금. 거지 아. 본인 말대로 폐업 수순이었다라는 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는 여기다가 있는 또 거네요. 본인이 예전에 농반 진반으로 금감원장 하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나와버리니까. 예. 아 참. 본인이 어쨌든 그 자본시장 전문가는 맞아요. 책도 쓰고 예, 하여튼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지식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 뭐 그 얘기도 있긴 있었죠. 뭐 하고 싶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네. 여기 지금 금감원 제재받았다 대부업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더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저 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했다는 게 이걸 보면서 제가 물론 이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5억으로 증액을 했구나. 영업을 신규 대출을 더 받아야 되려면은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이번 공천이 워낙에 갑작스럽게 이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어디를 정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조국에 대해서 대적하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할 우리 당 후보를 예. 찾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고사하다가 갑자기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본인 해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사과를 할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도 헷갈리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해명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저는 그런데 느꼈거든요. 그 해명만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자본금을 왜 늘렸는지는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왜 한 거지? 차명으로 했느냐. 물론 그러니까 그 대부 만사무사 대부의 주식은 다 자기 이름으로다가 그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왜 한모 씨인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배당 이게 정말 한 푼도 안 받았느냐. 한 푼도 안 받아서 그걸 왜 인수를 했겠느냐. 거기서 뭐 그냥 자선 사업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생 업체를 갖다 인수를 했고 그걸 갖다 그럼 한 푼도 거기서 수익이 안 받았는데 왜 그걸 인수했지? 나 그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수익이 났으면 배당을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주주인데. 주식을 그러니까. 갖고 90%를 갖고 있는데. 아유 참. 저 어쨌든 뭐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쭉 길게 해명은 좀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부분 일부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또 고개가 계속 갸웃갸웃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TV조선에 보도된 그 녹취들 이게 워낙 좀 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부업체 떠하는 게 골치가 아파갖고 이거 누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그걸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에 그래서 그 녹취가 나온 게 누군가에게 이게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인수 좀 해줘. 네. 이걸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명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그렇게 나와버려서 네. 내가 한번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도 녹취한 사람, 그 동생하고 대화한 사람도 아마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노리고 저쪽에서는 그 보수 진영에서는 정확하게 노리고 지금 네.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걸 제보 소위 TV조선에 갖다 준 사람은 뭔가 앙심을 품고 갖다 준 걸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앙심이라는 거는 저 어떤 업체를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영남 후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고소고발을 하거나 네. 하는 조치가 왜냐면 알 거거든 누군지. 뭐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알죠. 예. 그 이제 동생이 관련돼 있으니까 사실은 어느 집이나 겉으로 볼 때 되게 잘 나가는 집안 같은데 그 아픈 손가락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보면.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모양새가 하여튼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가 아니면 또 모르겠는데 나름 금융 문제에 관해서 정통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더 좀 곤란해진 것 같아요. 자, 김용남 후보 그 대법체 의혹은 이제 차차 이제 예. 사실이 이제 어떤 게 사실인지 규명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의혹이 사실 그 부동산 예. 법인을 운영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가족회사로. 예. 예. 이게 사실 저는 좀 걸리더라고. 이게 본인하고 아들, 딸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가족회사인데 그 부동산 임대업체 법인이 이게 재작년 10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거기를 갖다가 48억 원에 이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어요. 이 부동산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그쪽에 투기 이제 하는 꾼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 아들, 딸들한테 편법으로 증여 수단으로 다 이 증여도 부동산 하고 가족회사 만드는 거거든. 세금도 저 법인으로 하면 절약되고. 싸지, 예. 뭐 세금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세라고 하지만은 예.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편법 상속이죠. 편법 상속이거든 다. 아니 사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제 그 법대 후배들이 예. 그 형님 그 여유 자금이 있으면 예. 제가 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바로 옆에 있는 양지면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네. 용인시 붙어 있어. 우리 양지면 양지읍으로 승격하긴 했는데 아니, 하여튼 여기 집도 그럼 그것 때문에 거기 간 거 아니야 어? 혹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해서 아니까 형 거기 가까운데 좋은 거 있는데 투자하라 그랬어.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지, 저기 애도 땅 사놔라. 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한테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걔들이 진심으로 저 걱정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야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세금이랑 어쩌라는 거야. 그랬더니 형 그거 몰라서 그 변호사가 그걸 모르니까 문제라 그러면서 가족법인을 만들면 이게 다 된다라는 노하우를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고서 막 아이씨. 그냥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
그 가족법인을 갖다가 세우고선 그 지분을 갖다가 물론 증여세는 좋겠지. 그런데 세울 때 그 주식은 거의 뭐 푼돈일 테니까 그럼 지분이 얼마 안 되지. 그때는 증여세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거의 하겠네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들 딸이 자기 돈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것도 그러니까 증여세 내고 이제 예. 나눠줬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기다 48억 원을 갖다가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금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할 그 근로자들 기숙사 요걸 갖다 건물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110억을 갖다 대출을 받았는데 김용남 후보가 또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담보로 해서 60 몇 억 하고 해서 한 113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수익은 전부 다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아들 딸한테도 계속 앞으로 계속 그런 구조인 간다 거예요. 이거지. 아. 원래 대기업들이 왜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 예. 한다는 그게 이제 만약에 예. 내가 그 돈을 혼자서 다 받아가지고 수익을 아들들한테 주면 이게 나중에 이게 뭐 그 증여 전 성인 되기 전 몇 년치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네.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분을 주면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받는 거는 그냥 네. 법인에 따른 거니까. 저기다 건물 지어서 지금 월 1억인가 뭐 아.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앞으로는 더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저희가 그러면은 더 커지니까. 그리고 또 법인 명의로 하면은 공직자 재산 신고 등 의무 등록에서 저건 빠집니다. 제외되죠. 법인 명의니까. 자기 게 아니고 법인 거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 이제 신고한 재산 그 128억인가 거기서도 이제 부채하고 자기 재산은 다 빠지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조국 후보한테 무슨 사모펀드 그거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펀드인 게 맞다고 하면서 가족회사를 하면 어떻게 해. 나한테 좀 저게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앞부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격전지에 굉장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국이란다. 김용남 후보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 거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은 밝혀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아직 규명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선거 기간이 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선거 구조가 똑같아요. 선거 때 중간에 사퇴하거나 하는 후보들은 해명할 시간이 없이 그다음 녹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노리는 거지 지금. 예. TV조선은. TV조선에서 또 임박해서 9일 남겨두고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임박해서. 후보 정해진 지가 언젠데 지금 깐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이 9일 안에 해명을 해도 그 부분이 이제 해명 안 되게끔 구조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진해서 사퇴할 큰일입니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가 무슨 결단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지금 저게 단순히 평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당권 싸움에 연계돼 있는 면이 좀 있어갖고 다른 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킬 거니까 그동안에 어찌 보면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쪽에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소위 유튜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또 되니까 또 막 우왕좌왕하면서 또 이게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걸 보시는 지지자분들은 또 헷갈리면서 속상하고 여러 가지로 참 물론 이 전제는 그러니까 사퇴니 뭐니 이런 걸 우리가 말할 때는 김용남 후보가 저 부분을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클리어하게 해명하면은 깔끔하게 사퇴할 해주면 필요도 없는 좋죠. 거고 예. TV조선은 오히려 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족사가 조금 마음 아픈 가족사가 있으시다고 한 부분이 저도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명쾌하게 굉장히 평소에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덜 밝힌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해명을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에서도 지금 나온 거는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좀 설명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방송을 했다는 건데. 유튜브 방송을. 네. 그게 원래 김용남 후보가 자기 그 채널에서 방송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게 딱 털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쉽죠. 일단 제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어쨌든 김용남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에 그러니까 페이버가 있는 입장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나 그래서 그렇구나. TV조선이 완전 저거 또 TV조선다운 짓을 했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휘말에 들어간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지난주에 그 유시민 작가가 어쨌든 뭐 이 부분을 예견했을 리는 없을 테고 평택을 선거를 두고 굉장히 이거 괴상한 선거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머리에 남습니다.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선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너무너무 괴상한 선거예요. 괴상하죠. 뭐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되게 기괴해요. 지금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저거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와 싸우고 있어 주로.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야.
전 모양이.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평택을에 처음에 이광재 예. 모두 전 지사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광재 전 지사가 저기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하남 갑으로 간 거. 조국을 조국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평택을에 이미 조국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 조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래서 한번 좀 너희들이 그럼 한번 좀 내세워봐 했더니 그래서 김영남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니냐. 유시민 작가 말은 이제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 말씀에 과거의 여러 역사나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민주당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저도 사실은 저 말씀 듣고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좀 괴로웠는데 그런 게 있죠. 지금 소위 나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고 그 민주당 후보와 맞서서 민주당 후보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싸움을 하는 조국 후보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전제 사실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질 때 민주당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민주당을 향후에 부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있을 때도 그리고 제가 창당 작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왜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조국 대표가 다른 저기가 없었으면 민주당 후보로 아마 나갔을 거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이게 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꺼려하는 일정한 특정한 세력군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21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왜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중에 영입돼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겠습니까? 네. 그때도 민주당에서 소위 선거를 기획하고 주도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이 검찰개혁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나 계산, 공학 이런 걸로만 이제 일관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비슷하신 면이 있거든요.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우리 영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셨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나 민주당의 소위 어떤 정파에서는 내가 당권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혹은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다. 이제 실제 당원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진 국민적 기반을 가진 대중 정당인데 우리가 뭐 누구 힘을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뭘 딴 데하고 뭐 어떡하냐. 네. 거기서 이제 철학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 대목을 유시민 작가가 또 짚어주신 면이 있죠. 이게 지금 굉장한 또 논란을 논쟁을 또 나왔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발언하신 것 중에서 조국 후보가 되는 게 낫다라는 부분을 따가지고 이게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확장을 얘기하시면서 조국 후보 당선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의 그 정치 평론을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만 지금 따가지고 뭐냐면은 그러는 거는 그러면은 애초에 그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있는 평택에 그 조국 후보가 온 것 자체가 민주진보의 이 연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김용남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님은 김용남 김재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왔어요. 그렇죠. 2028년에서 온 거예요. 2028년 총선 때 개헌선을 확보를 하려면 조국 대표가 되는 게 필요하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개헌을 왜 해야 되냐면 개헌선을 확보하면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통령제 변경부터 해가지고 연임제로 책임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4년 아니고 5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 바꿀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하자라는 백낙현 교수의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을 읽어보니까 2016년부터 민주당이 주류정당이 되어왔고 이렇게 가다가 180석, 190석 하다가 다음번에 총선 때 200석을 할 것 같은데 이 지형이 계속 가려면 이번 지선이 중요하다. 대구 경북에서 어느 선까지가 확보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체 추세 속에서 그렇죠. 이 민주진보의 연대를 위해서는 여러 정당하고 연대가 필요하고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는 게 낫다. 김용남 후보가 되는 것보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것만 따가지고 조국 지지하네? 그렇지. 이거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론을 하시려면 전체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일부러 이해를 안 하고 그것만 증폭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면도 있고. 공격하기는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 그게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 워딩만 딱 따가지고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거 그것만 따가지고 한 게 한두 번입니까? 옛날에 뭐 총선에서 압승할 거다라고 하니까 유시민 때문에 우리가 뭐 200석을 못 넘기는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유시민 작가께서 현실 정치에 절대 내가 공직에 안 나간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참 화가 나는 건 이렇게 말하자면 지지자들 간의 어떤 일종의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런 상황 또 새로운 어떤 권력 지형을 원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노골화되다 보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과거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자들이 마치 자기가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과거 검찰개혁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거든. 그거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서로 싸울 일밖에 없는 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도 지금은 사실 뭐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는 예. 내부에서 그렇게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 말은 좀 이건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게 민주당 현재 모습이 한국 사회를 진일보시키기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총통합과 연대 없이 민주당 혼자 모든 걸 하죠. 모든 거는 바로 저도 내후년 총선 개헌을 할 수 있는 그걸 말한다고 봐요. 네. 진일보시키는 것도 바로 개헌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영을 넓히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른쪽으로 진영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홀대하고 외면하는 거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넓힌다는 게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 때 와가지고 민주당 옷을 입고 민주당을 찍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민주당의 깃발 아래서 그렇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을 넓히자.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 보편적인 도덕 기준, 보편적인 정치 철학의 잣대가 돼야 된다. 이것이 영역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때 그러면 와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럼 기회주의자들은 언제든지 편승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그걸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건 아니죠. 어제 그래서 뭐 최강욱 TV에서 잠깐 보니까는 선거 끝난 뒤에 제2의 이낙연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아 진짜 걱정입니다. 저는 같은 민주당 간판 안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를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과로서 나라를 바꿔내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획득해서 나의 권한을 극대화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국면이 되면 아닌 척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명시적으로 타격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왜냐하면 우리 진영이 아직도 저 수구 족벌 진영을 깨뜨리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터지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시민들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최강욱 그 말씀을 의원님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일부 후보들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권 싸움을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세요. 예. 그래서 당내를 겨누고 있다. 예,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겠느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진심으로 또 보이겠느냐. 상대방한테는 얼마나 또 큰 호재가 되고 기회가 되겠습니까? 분열하는데 민주당이. 아니 저도 요즘에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노무현 재단에서 일배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 노무현 재단을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하는 분들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당 캠프 분들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후보의 캠프 소속 사람들이. 아니, 캠프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보님들 소식만 쫙 올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일배 대응이 지역구 현안이 아닌데 그렇죠. 왜 이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분들은 당권 싸움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 과거의 어떤 충심해서 기득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리나 역사식을 심어서 그거를 민주당의 주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쭉 이어지는 민주당의 면면한 민주적 전통과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중간에서 끊어내고
김대중 대통령만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나머지 친노 친문이 망친 민주당이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노리는 거는 그런 거를 표방해가지고 내가 당권을 잡고 내가 민주당을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자, 뭐 그 문제는 우리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선거 끝나고 나서 독하게 한번 좀 해보시죠. 예. 독하게 한번 그 선거 전에는 일단 응원의 박수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어쨌든 이게 본인 문제만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연결돼 있으니 분명하게 해명을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해명이 돼야 됩니다. 일단 해명이 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